자,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은 부동산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시장 마켓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over 40 million Californians now make up over 12.5% of US population 돼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인구수는 40 밀리언, 4천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전체의 12.5%의 인구 비율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의 4천만이라고 하면은 미국 전체 수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미국 전체 50개 주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넘는 12.5%니까 꽤 많은 인구가 캘리포니아에 이제 몰려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법이 존재해서 그 부동산 마켓에 대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래서 첫 번째 1917년에 캘리포니아가 부동산 라이센스 법을 첫 번째로 통과시킨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통과시킴으로써 퍼블릭 굿,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그러한 라이센싱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줄여서 DRE라고 하고요. Protect consumers in real estate transactions. All states have different real estate regulators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 부동산국 DRE는 부동산 거래에서 컨슈머들, 그러니까 손님들이죠. 손님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주들은 그들 주만의 부동산 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른 주에서 활동을 못합니다. 그들만의 그 라이센싱 법이 있고 부동산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타주에 있으신 분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부동산 활동을 하시려면 라이센스가 있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라이센스를 다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3페이지로 가실게요. 자, 3페이지 A 보시면 We're emphasizing disclosures and advisory forms 돼 있는데요. 여기서 disclosure는 설명해주는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dvisory form은 지침서,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주는,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서류들을 advisory form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RE, 위는 이제 DRE를 얘기를 하는데요. DRE에서는 디스클로저와 어드바이저리 폼을 강조를 한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계약서를 보시면 2장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purchase contract을 보시면 뭐 첫 번째 서류부터 다섯 가지의 서류가 있는데 다 합치면 한 15장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 그 부동산 거래하면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드바이저리 폼 같은 뭔가 어드바이즈 뭔가 충고를 해주고 싶고 뭐 지침서를 해주고 싶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 서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첨부가 되다 보니까 2장이었던 것이 이제 15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시작할 때는 한 8장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15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These updates form help layperson in addition to people in the field to understand what protections are necessary to give substitute legal notifications that each party in transaction can understand 돼 있는데 자, 이러한 업데이트된 서류들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인들에게도 수정된 서류의 그 법적 효과를 알려줌으로써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서류들은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란 얘기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 수정된 서류가 어떠한 그 부동산의 법적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부동산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B에 보시면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줄여서 DRE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가주 부동산국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국을 줄여서 D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얼마 전에는 한 BRE였습니다. 그러니까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뷰로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뷰로 오브 리얼 에스테이트 BRE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 또 DRE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DRE였다가 BRE였다가 DRE로 다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DRE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국의 수장은 리얼 에세트 커미셔너라고 부르는데 부동산국 수장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책 수립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기관 사람들한테 부동산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나 이러한 그 이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이 브로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하고 뭐 이렇게 벌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국 수장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라이센스를 이제 따시려면 세 과목, 그러니까 칼리지 레벨의 그런 세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우리가 칼리지 레벨 코र्스 이수했다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자, 부동산국 시험 보실 때 우리가 필요한 그 이수해야 될 과목이 이제 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Real Estate Principle, 그다음에 Real Estate Practice, One Other Real Estate or Acceptable Course from List in Chapter 14 돼 있는데 저희가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목은 Real Estate Principle. 이것만 해도 충분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수, 뭐 학점을 얻는 데만 쓰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굵은 시 보시면 Smartphones and other mobile devices have created a generational change in the way real estate buyers, sellers, and agents operate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other mobile device는 이제 아이패드, 뭐 이렇게 노트북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기계로 인해서 부동산 모든 분야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스마트폰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생겨났었는데 그 2010년 정도쯤에는 아이폰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왜 2G 폰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그러한 전화를 쓰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없이 비즈니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됐죠. 그리고 아이패드를 통해서 뭐 손님들을 만나서 그걸로 설명을 한다든가 매물을 바로 찾아본다든가 뭐 자기가 밖에서 일할 때 바로바로
뭐 서류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사인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받는다든가 서류 같은 것을 아이패드에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손님들한테 사인을 받는다든가 그러한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요즘에는 정말 그거 없이 어떻게 일을 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인조차도 손님을 만나서 사인을 받는 경우가 요즘에는 좀 드물어졌습니다. 웬만하시면은 다큐 사인이라든가 뭐 우리가 칼에 이제 소리가 안 들리나요? 잠시만요. 지금 안 들리세요? 정호 씨 들리세요? 다른 분들은 소리가 들리시나요? 정호 씨 들리세요? 아, 네. 다른 분들은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제 쪽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요즘 중요한 부동산 일을 하시면서 중요한 그러한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페이지 넘기셔서 자, C에 보시면 DRE Salesperson and Broker Examination 컨텐트 돼 있는데 DRE의 이제 Salesperson 시험과 브로커 시험의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출제 경향 뭐 어떠한 문제들을 내고 싶은지 이렇게 1, 2, 3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험에 담고 싶구나라는 그런 개요입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뭐 이제 시험 보실 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 뭐 이렇게 지원하시거나 이럴 때 이쪽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피겨 1-1이 있는데 이거 챕터 15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었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시험 보는 주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고 각 내용마다 퍼센테이지가 뭐 15%, 17% 이런 식의 이제 배분으로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챕터 1, 2, 3, 12 챕터에 보면 Property Ownership, Land Use Control Regulation에 대한 내용들이 15%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2번의 Law of Agency and Fiduciary Duty 요 내용이 챕터 4에서 17%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Practice of Real Estate Mandate Disclosure include Specialty Area. 자, 요 내용이 25%가 나옵니다. 요거는 챕터 4, 5, 6, 4, 5, 6에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번의 Contract, 계약서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12%가 나오는데 챕터 4, 5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총 챕터는 우리가 15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공부하시는 책이. 그런데 챕터 4, 5, 6에서 보시면은 17%, 25%, 12%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다 더하시면 54%가 됩니다. 그래서 요 챕터 4, 5, 6만 완벽하게 공부해서 다 맞으신다면 54%를 다 맞으시게 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4%만 다 맞추셔도
우리가 70% 맞추면은 합격하니까 나머지 16%는 뭐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합격하실 확률이 높다. 그래서 챕터 4, 5, 6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어떤 분들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라고 이제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걸 보면 좀 희망적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챕터만 공부해서 바싹 공부해서 시험 보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근데 부동산은 좀 연관이 좀 돼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뭐 이 챕터에서 나온 내용이 다른 챕터에 조금씩 나오면서 뭐 그렇게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챕터 4, 5, 6가 제일 많이 나오고 중요한 챕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험 문제는 각 문제가 배점이 가중치가 들어가서 배점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점수가 좀 높고 어떤 문제들은 뭐 점수가 좀 낮고 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50문제 중에 70%는 105문제입니다. 그래서 105문제를 맞추시면 무조건 이제 붙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중치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5개를 다 맞추지 않더라도 붙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 문제가 너무 처음에 이렇게 딱 봤는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그 가중치가 된 문제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쭉쭉쭉 넘기시면서 뒤에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문제들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넘어와서 그 문제들을 다시 본다든가 이렇게 하셔서 좀 이렇게 시간 분배도 하시고 안배도 하시고 그렇게 시험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보실 때.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사이트 gets the ball rolling 돼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들, 그러니까 진로나 뭐 레드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웹사이트들이 요즘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real estate buyers and sellers start online 돼 있는데 부동산의 이제 셀러들, 바이어들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에 뭐 집을 살려고 하는 바이어들이라든가 팔려고 하는 셀러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을 그런 데서 먼저 이제 취합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자, 밑에 보시면 bottom line 해놓고 home buyers have more knowledge and more options than ever before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도 있고 레드핀도 있기 때문에 뭐 어디서나 바깥에서든 뭐 아니든 뭐 어떤 형태들인지 간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옵션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에이전트들의 입지가 좀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더 빨리 찾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자기 집을 찾을 때 그 사람의 인트러스트는 100%입니다.
근데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여러 손님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 하나에 대해서 인트레스트를 100%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때는 손님이 더 물건 찾는데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더 빨리 찾고 더 이제 그 정보를 오히려 에이전트한테 제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그럴 때는 이제 손님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개념으로 만약에 손님들한테 먼저 이제 원하시는 매물이 있으면 주소를 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리서치를 해서 같이 쇼잉을 한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요즘에는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studies have shown that both buyer sellers begin their search to either buy or sell their property online 돼 있는데 바이어 셀러 모두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프로퍼리 서치를 뭐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위에서 똑같은 얘기죠. 뭐 진로우나 레드핀, 리얼털닷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뭐 거의 대부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advertising listing on third party non-broker site a good thing 돼 있는데 뭐 인터넷 그 광고를 하는 진로우나 레드핀이나 이런 third party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리스팅을 광고를 할 때 좋은 점, 장점이 되겠죠.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more exposure to potential buyers 돼 있는데 그 리스팅이 더 많이 노출된다.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포텐셜 바이어들에게 잠재적인 바이어들에게 더 많이 노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뭐 진로나 레드핀 같은 경우는 인터넷 베이스 리스팅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한국에서도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도 캘리포니아에 뭐 예를 들어서 LA에 내가 집을 갑자기 사고 싶은데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서치를 하게 되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이러한 인터넷 시대가 아닌 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노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no cost list property 돼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팅을 리스트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진로우나 레드핀에 나의 리스팅이 올라가는데 따로 광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내는 리스팅은 MLS와 그러한 진로나 레드핀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이트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따로 이제 돈을 내고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광고 비용을 더 많이 좀 지출을 하겠죠. 자, 3번에 보시면 find buyers faster. 실수요자. 그러니까 바이어들과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요 1번, 2번 내용과 뭐 연결이 된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리스팅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신문에 내서 바이어를 찾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4번 보시면 quality lists from these sites are typically eager to buy. 자, 이러한 사이트들 진로우나 레드핀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오는 이제 리드, 뭐 이렇게 수요죠. 수요들은 집을 사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있는 그러한 바이어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실수요자이면서 좋은 바이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위에 굵은 글씨 한번 보시면 In many cases, listing with the outside non-broker site can open them up to a larger audience of motivated buyers 돼 있는데 많은 경우에서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리스팅을 공개를 하면 더 많은 실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하는 모티베이트된 그러한 실수요 바이어들에게 오픈을 할 수가 있다. 그 리스팅을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장점들을 살펴봤고요.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습니다. Cons of advertising non-broker site can be tricky.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lag between updates in real MLS listing and third-party site 돼 있는데 MLS 그러니까 MLS는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받으면 올리는 웹사이트입니다. 우리가 리스팅을 받으면 에이전트들은 48시간 이내에 MLS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스팅 계약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약서 이제 써져 있는데 48시간에 이제 이내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MLS와 떨파리 사이트, 진로우나 레드핀하고 서로 이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MLS에 올리는 매물을 진로우에 이제 퍼 나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오기보다는 한 72시간의 타임 렉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데요. 뭐 책에서는 뭐 72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은 저희가 MLS에 올리면 한두 시간 안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의 타임 렉은 예전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자, 페이지 넘기셔서 또 다른 단점 보시면 inaccurate data 돼 있는데 그 진로우나 레드핀에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MLS에 있는 데이터가 그쪽에 가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정보는 뭐 정확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냐면 저희가 MLS에서 이제 리스팅으로 내놓은 다음에 액티브로 내놓은 다음에 에스크로 들어가서 이제 액티브 언더 컨트랙이라고 그래서 에스크로가 들어갔을 때를 그렇게 이제 스테러스로 바꿉니다. 그러면 진로우나 레드핀에서는 여전히 액티브로 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솔드된 매물도 조금 늦게 업데이트 되는 경향도 조금은 있는데 요것도 예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스테라스 같은 것들도 뭐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게 꽤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떨 때 보면은 저희가 보는 전문적인 그 리스팅 사이트가 MLS잖아요. 그거보다도 레드핀이 오히려 더 이제 보기가 편하고 진로도 어떨 때는 보기가 편한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그 레이아웃을 보면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매물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위치를 확인하기에는 진로가 좋고요. 그다음에 레드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
MLS에 없는 인포메이션도 제공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군이라든가 뭐 주소가 이렇게 뭐 리스팅에 대한 주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소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점수까지 옆에 이렇게 땅땅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학군을 중요시하는 손님이면은 저도 레드핀을 참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집을 봐야 되는데 그거 학군을 찾기 위해서 뭐 그레이스쿨.org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학군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주소지별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레드핀 가서 주소만 치면 딱 거기에 인포메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레드핀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 느끼실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일종의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로서 이제 활동하실 때 그런 것들은 약간의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로우나 레드핀을 일반인들을 위한 웹사이트라고 해서 에이전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 편리한 대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ome critics believe this misinformation can hurt the reputation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t large 돼 있는데, 어떠한 이제 critics, 비평하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부동산 산업의 reputation, 평가죠. 평가를 다치게 한다,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단점이 뭐 inaccurate data,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제 진로나 레드핀을 보고 이 매물은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정확하지 않다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site open very misrepresent a listing agent 돼 있는데, 자, 이러한 사이트들은 리스팅 에이전트, 그러니까 셀러 측에서 그 프로퍼티를 팔기 위해서 일하는 에이전트가 리스팅 에이전트인데,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베리, 그러니까 묻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지게 묻히게 하거나, 아니면 misrepresent는 잘못 이렇게 진술될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들한테 돈을 받고 그 에이전트를 광고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자기를 광고하기 위해서 진로우나 레드핀에 몇백 불씩, 뭐 때에 따라서는 몇천 불씩 내고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광고하는 에이전트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 리스팅 에이전트, 실제 중요한 이 셀러의 에이전트들의 인포메이션이 아주 깨알같이 조그맣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포메이션이 묻힐 수 있다, 가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딱 틀어보면 그 옆에 에이전트 사진하고 그 뭐 인포메이션 옆에 있잖아요. 그게 리스팅 에이전트가 아니라 돈 내고 광고하는 에이전트들을 딱 리스팅 에이전트인 것처럼 옆에다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그 광고한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걸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바이어를 잡아서 뭐 이렇게 딜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increasing advertising cost 돼 있는데 에이전트의 광고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나 레드핀에 내가 손님을 잡기 위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최소한 몇백 불, 그러니까 5, 600불은 최소한 한 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 많은 광고를 하고 싶으면 뭐 1000불, 2000불, 3000불 뭐 자기가 하기나 그러니까 정하기 나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의 콜을 계속해서 이제 받으려면 광고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더 많은 지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의 광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웹사이트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진로나 레드핀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산업에서 이제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거대 공룡 기업이 됐다고 할까요? 대기업 같은 것이 돼가지고 오히려 에이전트의 입지를 좀 줄이는 오히려 에이전트들에게 좀 해가 되는 그런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회사도 뭐 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들 에이전트들 키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좀 안 좋은 점이긴 한데, 어, 글쎄요.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도 커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Real Estate Brokerage and Third Party 사이트 돼 있는데 부동산 회사와 관련된 개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Third Party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밑에 보시면 realtor.com 진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사이트 유명한 사이트고요. 뭐 realtor.com은 솔직히 MLS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어로 써놨는데 그거보다는 진로우가 더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레드핀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트룰리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 부동산 온라인 사이트, 떨파리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서 한번 보시면 소셜 미디어 돼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뭐 이러한 뭐 잡지, 부동산 매거진, 뭐 아니면 동네의 뭐 로컬 뉴스페이퍼 이러한 것들이 거의 유일한 광고 수단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광고 수단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개인적인 구자도 있지만 뭐 부동산에 관련된 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오픈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 활동들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내 활동이 어땠어?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나의 활동 내용들을 거기 실어놓게 되면 이 사람 부동산을 아주 잘하고 있구나. 활동을 잘하고 있구나. 자동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것도 저는 뭐 트위터를 사용하진 않지만 뭐 팔로우 수가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리스팅을 받았다. 오늘은 어느 동네에 무슨 리스팅을 받았다. 뭐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고 가격이 얼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위터를 이제 날리는 거죠. 그리고 뭐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날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이제 사진도 되게 이쁘게 멋있게 잘 찍어서 이제 전문적인 이제 사진사를 통해서 뽀샵 같은 걸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 같은 것들 뭐 부동산에 관련된 뭐 이렇게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홈 스테이징을 스테이징을 해놓은
그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일이 생기면은 저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지. 은연중에 이제 그러한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손님 에이전트들한테 이제 교육할 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보다는 카톡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카톡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전트의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리드, 건수라고 하죠. 그런 건수는 사람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서 나오는 건수가 많아진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카톡에 한 몇백 명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2, 300명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거의 2,00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하고 카톡으로 연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부동산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할 때 그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시시각각 틈이 날 때마다 알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가 인사를 한다든가 잘 지내셨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땡스기빙 때는 뭐 해피 땡스기빙 뭐 이러한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 사람이 나를 읽지만 않으면 될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걸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좀 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에 보시면 하이 코스트 앤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있는데 가주 부동산, 캘리포니아 부동산의 높은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몰기지 페이먼트 인컴의 30%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컴이 10,000불이면 페이먼트가 한 3,000불, 집에 대한 페이먼트가 3,000불이 넘으면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캘리포니아 이제 집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그 이상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권장하는 것은 30%입니다. 그리고 몰기지 이외에도 뭐 재산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집을 꾸미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에 비해서 집값이 좀 비싼 편이죠.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뭐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데는 더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비싼 곳 중에 하나입니다. California real estate market values are continually adjusting in aftermath of financial crisis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마켓은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2008년에 있었죠. 그 여파 이후로 계속돼서 조정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 말엔가 서프라임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2011년까지 뭐 숏세일 아니면 포커저 매물 이런 것들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쭉쭉쭉 떨어지다가 거의 반토막, 뭐 어떤 데는 3분의 1토막까지 가격이 이제 난 곳이 있었는데 2011년 말 정도까지 그랬고요. 2011년 말, 그러니까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가격들이 상승을 해왔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에 보시면 Real Estate Profitable Profession 돼 있는데 부동산을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수익성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험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렵다고 이제 느껴지시는데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이렇게 뭐죠? 라이센스 갖고 있는 직업들. 그러한 직업들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대학을 뭐 나와야 된다든가 그렇진 않으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생각보다 잘하시게 되면 꽤 많이 이렇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뭐 보통 한 10만 불 이상 버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20만 불, 30만 불. 뭐 저희 회사는 작년에 100만 불 이상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 뭐 다른 사이드도 있죠. 뭐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오시지만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 15%그 정도가 이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라이센스 공부하는 이 강의에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에이전트로서 이제 하시려고 할 때는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갖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굳은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장감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뭐 성공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겁먹으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 직업이긴 합니다. 자, 그 밑에 굵은 글씨 보시면 commissions that can be charged by a real estate broker in the sale of a wonderful unit property is always negotiable between principal and broker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커미션 원투 포 유닛 프로퍼티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부터 4유닛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브로커에 의해서 차지되는 것이 커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셀러는 이제 프린시플, 나를 고용한 사람입니다. 고용주를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고용주와 브로커 간의 그 이제 파는 대가로 차지하는 금액이 이제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커미션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니고시어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커미션이 뭐 언제나 뭐 5%, 뭐 6%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뭐 4%, 5%, 6% 이렇게 정해집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낮게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뭐 3.5% 받을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내 셀러 포션의 셀러 에이전트로서 일할 때는 내 포션을 좀 줄여서 뭐 3.5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미션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하기 나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은 항상 니고시어블이다. 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커미션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always negotiable 요 내용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커미션 하면 항상 협상이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determining commissions and selling price 돼 있는데 커미션과 판매 가격 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commission rates are percentage of selling price that is to calculate the commission 돼 있는데 commission rate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가격의 percentage를 매기는 것이 commission rate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 4%, 6%뭐 이런 것들이 100만 불에 6%, 100만 불에 5%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것이 커미션 레이트입니다. 자, 그 밑에 commission is the dollar amounts received by real estate agents for completing the sale 돼 있는데 자, com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sale을 complete, 마무리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받는 금액이 커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비죠. 그것이 이제 커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example 한번 보시면 You have completed the sale of 500,000 home. The rate of commission is 6%. How much money have you made? 돼 있는데 50만 불 집을 에이전트, U는 뭐 당신인데 에이전트라고 해석하죠. 에이전트가 50만 불의 집의 세일을 complete, 완성을 했습니다. 집을 판 거죠, 에이전트로서. 근데 여기에 집의 커미션 이제 6%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얼마를 커미션으로 만들었느냐라는 이제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셀링 프라이스가 50만 불이었죠. 그리고 커미션 레이트이 6%였습니다. 그래서 50만 불 곱하기 6%를 하시게 되면 곱할 때는 0.06으로 곱하셔야 됩니다. 100분율이니까. 그렇다면 50만 불의 6%니까 3만 불의 커미션을 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splitting commission. 커미션을 이제 토탈 커미션이 위에서 보면 이제 3만 불이었잖아요. 이 3만 불을 프린시플로부터 이제 셀러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다 취할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는 커미션을 브로커 또는 바이어의 에이전트와 이제 스플릿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따라서 일정 부분을 커미션을 나누는 것을 커미션 스플릿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계약서에 다 먼저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글씨 보시면 Commission splits with other brokers are spelled out in the multiple listing service MLS 돼 있는데 자, Commission split 다른 에이전트와 커미션을 나누는 것은 MLS라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리스팅을 올리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spelled out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시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6%를 받았잖아요. 6%를 MLS에 보시면 바이어 에이전트는 뭐 2.5%를 준다. 뭐 3%를 준다. 2%를 준다.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LS에는 이러한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커미션을 어떻게 스플릿 하는지 이렇게 좀 도표로서 나타냈는데 자, 토탈 3만 불이었잖아요. 3만 불이 이제 토탈 커미션이었는데 우리 에이전트, 우리 회사에는 50%가 있고 바이어의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나머지 반이 보통은 이제 상대편 에이전트한테 갑니다. 그래서 3만 불에서 15,000, 15,000 이렇게 나눠지고요. 또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나의 커미션 스플릿이 브로커하고 30%였다면 브로커한테는 30%인 4,500불이 가고 정작 본인한테 떨어지는 퍼센테이지는 이제 1,500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 에이전트 스플릿도 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만 불 커미션은 토탈 커미션이고 보통은 브로커하고 상납한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remember in California all commissions are negotiable between clients agent 돼 있는데 또 한 번 나오죠.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커미션은 negotiable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에이전트 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negotiable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커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가 리스팅을 주면 커미션 얼마 받으실 거예요? 5% 6%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셀러가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에이전트가 그러면은 한 5%만 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니고시업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나오겠죠. 커미션 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니고시어블이다 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